네, 시청자 여러분, 김용민입니다. 어제 또 오늘 김용민 브리핑을 쉬고 이렇게 정치 생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종인, 이준석처럼 불만이 있어가지고 안 나온 게 아니라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 이제 12월과 함께 이 몸살을 다 떨쳐내고 12월부터 이제 대선 100일 남겨놓은 상황 아닙니까?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정치 생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박진영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JYP입니다. 예. 대구 가톨릭대학교에다가 저한테 제안을 좀 해주세요. 초빙 교수도 좋고. 아, 그럴까요? 시간 강사도 좋고. 근데 가는데 4시간 걸립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라는 이 학부 이름까지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학부까지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얘기해 드리는 건데. 예, 총장님께 꼭 말씀 전하도록 말씀을 하겠습니다.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철 날리고. 네, 알겠습니다. 음모론자 장성철 날리고. 장성철 교수가 그래도 우리 쪽에 나름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한 식이지만. 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장성철 나중에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은 뭔가 표창장이라도 하나 감사장이라도? 표창장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명의로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농담이었고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자, 네.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 이은영 소장님의 해설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자, 어제 100일 앞두고 정말 어마어마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방송 3사. 네. 방송 3사 조사는 다 저거죠. 전화 면접 조사. 전화 면접 조사인데다가 이제 가상번호. 통신 3사로부터 가상번호 받아가지고 비싼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지상파 방송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신뢰를 좀 갖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돈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저 데일리안하고 하는 어떤 불공정한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 이런 거는 너무 좀 신경 쓰지는 마시고 참고는 하시되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오늘도 그 조사는 10% 이상. 네, 격차가 좀 많이 나 있죠. 네. 아니 통상 전날에 나왔던 방송 3사 조사에서 거의 격차가 없이 나온 오차범위 안에서의 각축이거나 아니면 동률이거나 그 조사가 나왔는데도 두 자릿수 격차로 지금 윤석열이 앞선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싶을까요? 내놓고 싶겠죠. 그쪽 보기 위해서. 저는요, 예. 선거법에 대는 어쨌든 정치관계법에 해당될 수 있는데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이 정치 여론조사 공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규정을 좀 강화해 가지고 퇴출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악성 정치의 산실입니다. 맞아요. 그거보다도요. 저는 이은영 소장님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차라리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공정하고 헷갈리게 공지엉으로 해가지고 느낌이 중국 진출 느낌 나는데. 공지엉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론조사 회사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보기에 한 1억 이상 있으면 1억 이상? 네. 1억 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만들 수 있어요. 그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주 그렇게 주목받을 것 같으면은 아우, 당연히 만들. 할만하지 않겠는가? 네. 제가 여론조사 회사에 다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요. 20년 전에 예. 언론사 소속된 여론조사에 네. 저는 이제 주로 상권조사 이런 걸 좀 대학원 대학 때 박사 다닐 때가 그때 학비 벌이 차원에서 유동성 조사, 유동인구 조사 같은. 네, 기계도 그게 싸다면서요? 안 비싸요. 오. 근데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게 좀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한번 진짜 하세요. 조사원은 한 몇 명 정도? 전화 면접 조사는 그래도 1000샘플 하려면 한 20명은 있어야 돼요. 이제 조사 요원. 네네. 근데 조사 요원. 조사 요원보다도 더 연구. 중요한 게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네, 연구원은 한 3명 이상은 3명. 있죠. 네. 예,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화제가 되면은 이런저런 또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올 거고. 그쵸. 그러면 또 다른 이게 또 일을 하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예. 맞아요. 연구원들은 제가 보니까 통계학과나 이런 출신 뭐 한 명 있고 그냥 갓 대학 졸업한 친구라도 충분해요. 그래요? 예, 그 정도 있고 이 설문지 구성을 잘 짜는 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곽상도 아들도 됩니까? 곽상도 아들은 모르겠어요. 그런 실력인지. 제일 괜찮은 곽상도 아들은 어렵습니다. 친구들이 퇴직금 50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못 뽑아요. 못 뽑습니다. 정당에서 선거운동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신방과 출신들을 많이 뽑죠. 언론과 미디어와의 조사가 거의 밀접해. 그렇구나. 네, 신방과 출신들이 잘해요. 알겠습니다. 자,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표본.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가상번호 사오는 게 있고 RDD 생성기가 있어요. 그거를 사면 저는 만들어주니까 번호를. 그러니까 이제 회사마다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 근데 여론조사 회사마다 일종의 바이어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제 뭐 리얼미터는 보수 표집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번 전화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걸린 번호들은 또 따로 빼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쓰이면은 약간 그렇게 응답을 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 응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는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응답이 나온 전화번호는 따로 모읍니다. 그거는. 선생님, 그럼 갤럽도 추적조사 안 하고 이미 표본 조사라더라고요. 가상번호를 안 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추적조사를 해요. 기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몇백만 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민들의 표준 정치의식 숫자에 맞춰서 표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서 이제 이른바 야로가 있는 여론조사를 걸러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여론조사가 어떤 표본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실사하지 않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빈틈이 있네. 많이 기본적으로. 있죠. 가상번호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업계 전문가들 얘기는 가상번호가 성연령 지역 정보가 같이 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중치를 좀 세게 넣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10명의 20대 남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한 명이 답변한 걸 보고 곱하기 10 해서 10명이 답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가상번호가 문제점이 회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응답 들어오는 거를. 그러면은 고연령층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니까 좀 적게 들어오게 하고 40, 50대를 많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상번호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런 지적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네. 여론조사 회사 중에서 이거는 너무 좀 심하다.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여론조사를 내는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자. 그런 여론조사는 없습니까? 그런 조사가 사실 이제 그거보다도 다 그걸 원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나라의 경마식 조사가 진짜 문제거든요. 지금도 어저께 그저께 쏟아져 나온 게 10개가 넘어요, 지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조사는 예측 조사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 대학의 교수들이나 이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예측 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니까 오늘도 기자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예전에는 전화 조사랑 면접 조사랑 ARS 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갖고 정리가 안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르냐. 그걸 다시 또 물어보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기자들도 같은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데 거는 ARS로 똑같이 했는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고 계속 문의가 오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리얼미터 이택수 사장님이나 민지코리아 박시영 대표님하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리얼미터에서 실험적인 방식의 설문지를 만드는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꼭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이라든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면서 딱 찬반을 나누는 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정치의 양극단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고 이게 언론에서 잘 활용도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조사만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들이 조사를 나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회사가. 그렇죠. 그런데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한번 하고 싶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그러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쫓아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100일 앞두고 나온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한번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방송 3사 조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방송 3사는 이제 SBS, MBC, KBS가 조사를 했고 26일에서 28일 사이에 주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법은 가상번호 쓴 데도 있고 또 가상번호랑 유선이랑 섞어서 한 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격차가 오차범위 완전히 이내. 예, 아예 똑같이 나온 데도 있고 35.5 똑같이 KBS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똑같이 35.5가 나왔고 그다음에 SBS는 1.7%포인트 차이, MBC는 3%포인트 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무응답층도 앞으로 이제 무응답층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20% 조금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서 방송 3사 조사로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까지 나온 조사들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오전까지 나온 KS와의 조사까지 보면은 거의 격차가 한 4에서 6%포인트는
같은데 방송 3사 나온 걸 보면은 요게 이제 1.7에서 3% 이내니까 조금 더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또 지지난주와 비해서는 점점 좁혀져가는 양상이다. 그렇죠. 지금부터 한 3주 전 조사랑 그다음에 지난주 조사랑 이번 주 조사랑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반토막이 이렇게 나는 흐름이에요, 지금. 네. 뭐 두 자릿수로 이제 격차가 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점점 좁혀졌는데 이 좁혀지는 게 어떤 겁니까? 윤석열이가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재명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재명이 올라가는 거죠. 이재명이 올라가는 좀 것이다. 급격하게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진보층이 결집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골든 크로스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그렇죠. 흐름이나 그렇죠. 뭐 또 반향이나 이런 거.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제 제가 보기에 12월 15일 이전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제 그때 안 일어나면은 신년 랠리가 있어요. 신년 랠리. 네, 왜냐면 이제 신년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요때 올라가거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추세로 보면 선대위 구성이 지금 이제 내일 발표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도. 네, 내일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선대위 구성 결과가 마지막 격차를 좁히는데 좀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1착으로 이수정, 또 이쪽은 조동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겠지만은 짧게 얘기해서 여론조사 지표상 누가 더 가점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동현 영입 1호가 많이 받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너무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이런 프레임을 누가 자꾸 만드는데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이게 그런 부분은 진짜 문제고 이수정 교수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젠더 이슈에서의 갈등 구조가 만들어져서 결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캐치홀이 안 돼요. 이수정 교수가 여성을 보완한다라고 하면 보완이 되면 그만큼 남성 청년층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구조 설계를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물론 뭐 사적인 부분에서 이수정 교수의 부군이 윤석열 총장은 막 가깝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윤석열이 전화해가지고 섭외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뭐 저는 효능감은 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영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측면에서 더 확장한다라는 그런 저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여론조사 추이의 변화에 있어서 저는 소장님하고는 살짝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선거를 이야기할 때 지역, 이념,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확 뒤집어 엎는다는 골든크로스가 되려면은 세대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죠. 대신 이재명 후보가 4박 5일 호남을 돌아왔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결집, 그다음에 수도권에서의 결집, 중도에서의 확장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후보가 비슷비슷하게 당분간 가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 놀란 게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지지와 성원을 받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경남에서도 그랬고요. 광주에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 때만큼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목포의 영광에 여수 순천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는 국지적인 이벤트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만 벌어지는. 근데 왜 권역 전체가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은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이재명이가 우리 지역구에 왔다더라. 그리고 아마 좀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좀 와주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반성하셔야 되는데 현장 정치에 굶주렸던 겁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대권 주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열광을 해준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지역 지지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산, 울산, 경남 한번 다녀온 다음에 PK 지역 지지율이 올랐었어요. 맞아요. 그 지역 한번 다녀오면 아무래도 오르죠. 특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실물을 보기는 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역에 잘 가기도 좀 쉽지 않고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KBS 조사는 35.5 대 35.5 네. 정확하게 붙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정성평가, 앞으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냐,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길 것이냐. 민생, 경제, 사회복지, 외 통일 해결 누가 잘할 것이냐. 네.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전부 이기게 나오죠. 네, 앞서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봤을 때 정성평가에서는 지금 앞서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지율 단순 비교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정책, 외교정책, 사회정책, 청년정책 다 지금 세부 속성 평가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가 다 앞서거든요. 윤석열 후보 꽤 많이 앞서요. 그런데 전체 지지율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이게 지금 당 결집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후보에 대한 평가들이 들어가면 골든크로스가 이제 그거와 맞춰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아직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이미지와 관련된 안 좋은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아직은 좀 이렇게 마음을 확 다가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걸 얼마나 좁히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도 확장선 이재명 후보가 훨씬 높다는 있죠.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지층 절반은 국정 능력 면에서 이재명의 어떤 능력을 인정한 반면에 윤석열 지지층은 윤석열의 청렴, 도덕성 이 점을 잘 봤는지 청렴,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렴, 도덕성에 있어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앞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가 한겨레하고 K스테 리서치가 조사한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가 똑 떨어지게 나온 게 아직 없어서. 그렇죠. 11개 정도 본부장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있지만 아직 똑 떨어지게 나온 게 없어요. 우리 은순이 누나 요양병원 요양병원. 건 그거 하나 1심 유죄가 나왔는데 지금 공수처나 검찰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미적되고 있는 것. 네, 윤석열 건과 김건희 건이 그러한데 김건희의 주가 조작은 검찰이 또 윤석열의 판사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감찰 방해 이것도 그렇죠. 지금 공수처가 보고 있는 건데 예. 결론이 나오면 또 이제 달라지겠죠. 청렴 도덕성 면에서 이제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또 무너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한국 정치의 양극단의 현상 탓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정치 소비 행태가 네.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유튜버를 하면서 우리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엉터리 이야기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의 이 극우 좀 수구적인 분들이 뭐 절대 다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극단적인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겨레 신문이 K스테 리서치에 의뢰해서 11월 25, 26일 날 한 건데 대선 투표 결정 요인이 뭐냐. 이게 국정 수행 능력은 36.4인데 이재명 지지층의 투표 결정 요인, 이재명 후보를 찍는 그 요인은 국정 수행 능력이 50.5였고요. 그리고 이제 도덕성과 청렴이 4.6이었어요. 윤석열 후보는 전체값보다 낮은 국정 수행 능력이 27.1%여서 이게 아무래도 능력이 좀 부족하고 초보자여서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청렴과 도덕성 19.2%가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 떨어진 그게 없는 것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이게 이제 4.6% 도덕성 청렴이 4.6 나온 건 아무래도 대장동 이슈가 아직은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이 앞서는데 네. 방송 3사 조사 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앞서는데 네. 지지율은 두 개는 이재명이 조금 못 나왔고 하나는 동률이고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유무능의 문제잖아요. 유무능의 문제가 당선 가능성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악마화의 그 소문들. 전략들이 네, 전략들이 거예요. 상당히 지금 아직은 좀 쌓여져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빨리 깨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지방 순회를 하는 거에서 이제 실제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게 지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방은 이제 대략 도르셨으니까 뭐 한 번 더 가면 좋은데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공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번 주에
서울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요? 네, 버스가. 예. 예. 네. 그러면 서울을 좀 집중적으로 다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악마화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전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좀 누적이 돼 와 있거든요.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층이나 이런 쪽은. 이걸 좀 빨리 불식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결국에는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인의 지금 활동도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사의. 네. 예. 알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여론조사 이야기는 끝냅니까? 더 하시죠. 아니, 그래서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앞에 제가 박시영 대표와 이택수 대표 언급한 거는 이 두 분들이 워낙 잘하시고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좀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이은영 소장님은 12월 중순쯤 골든크로스를 예상하셨는데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신년 초에 되지 않을까 전망은 약간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돌고 선대위 구성이 잘 되고 이번에 영입 인사 같은 경우에 어쨌든 민주당에 여지껏 영입된 인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캐릭터 분이 영입이 됐거든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12월 초쯤에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재명 후보가 청년층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고 젊은 남성들과도 만나고 꾸준히 하는 진정성이 그렇죠. 확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완벽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그 뒤로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퍼센테이지 차이도 제법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골든 크로스 기준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율을 넘어서는 순간을 이제 골든 크로스 조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그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통령의 긍정평가를 넘어가게 되면 이재명만을 오롯이 이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이 된 그런 지지율이라고 40% 정도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격차를 많이 벌려두는 것이 좋다. 그렇죠. 선거를 위해서. 네. 예. 아직은 이재명 후보를 잘 몰라서 송영길 대표도 사모님이 이재명 후보 책을 보고 많이 좀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알면 알수록 지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역 화폐 21조 이상의 발행을 이제 천명했고 당이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50조 풀자. 그러니까 뭐 당신이 당선될 것도 없이 지금 당장 하자라고 윤석열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합의 70조가 넘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민생 드라이브 시원시원해서 참 좋긴 한데 또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고 쉽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국가 지도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장롱 속에 돈이 쌓여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굶어 죽는데요. 아니 지금 저 건강보험공단이 흑자가 나는 거. 공기업이 좀 적자 나도 됩니다. 그렇죠. 당장 살아야죠. 당장 서민들이 살아야죠. 그렇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동공약 이행 협약식이나 그런 뭐 실천 단위 이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공약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실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손실보상금 주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야가 머리 맞대고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당장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죠. 뭐 집권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예산국회 때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냥 정쟁 차원이 아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로 그거를 좀 주자고 해서 이 골목 경제를 살리는 그런 방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 공약에 맞춰서 본인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논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 중에만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별되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빨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비 후보 때는 안 되고 정식 후보 등록 2월 말쯤에 나가게 당 대표가 하면 됩니다.
당 대표가 받아가지고 그 야당 대표에게 자 이거 손실보상금 50조 냈으니까 이거 당장 실천하는 우리 지금 여야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최근에 뭐 부동산 관련 세액 기준을 좀 낮추는 거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소리 소문 없이 빨리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서로 공통의 이해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을 위한 거니까.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토보유세 처리하신 것도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거를 앞두고 징벌적 성격이 있는 증세는 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50조면은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은 1인당 얼마일까요? 100만 원이죠. 엄청 50조면은 1인당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줘도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살 겁니다. 아니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축제 아닙니까? 예. 좀 경기 부양해가지고 예.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나야죠. 그래, 그 좀 이재명 후보는 그렇잖아요. 그 50조 나눠드리고 당신 공로로 하자. 그래, 예,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당신 공로가 되지 않죠. 공동 공로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쪽에서 또 KOK 했으니까요. 반대할 줄 알았나 봐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반대할 줄 알았나 봐, 우리 성렬이 형. 그래요. 이거 참 아주 당차고 아주 화끈한 그런 돌파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추진하라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추진 안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던진 모양입니다. 예. 먼저 추진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네요. 그래요. 요게 윤석열은 전제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이라고. 네, 그렇지. 예. 대통령 되면 안 나겠다는 소리네요. 그렇지. 대통령이 되면 입 딱 씻으려고. 뭐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윤석열은 마인드 자체가 지금 대선 출마는 뭐 그래서 정당에 입당해서 경선을 거쳐서 당 후보가 되고 공약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요식행위예요. 그렇죠. 야,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그냥 대통령 뽑아버리자.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니 그냥. 정당에 들어온 것도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이 좋아서 혹은 국가 비전이 좋아서 그런 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지 뭐. 모를 겁니다. 그 나를 대통령 만들어줄 어떤 도구, 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또 일상에 뭐 누구하고 타협하고 뭐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정말 큰일 나겠어요. 국민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당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왜 입막느냐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니 그 당원들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자기들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뽑은 선출한 대선 후보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후보 바꾸자고 그러고 아니 그 당원 전체의 뜻을 또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이런 게시판이 돼버렸는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잠시 멈춤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지금 들어가면은 너무 싸움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진짜로. 네. 잘 잠정 중단시킨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개인적으로 당에서 차단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아니 당 게시판 보면은 이재명은 그냥 당장 내일 차명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고 그러니까 욕설, 가짜뉴스, 그다음에 불복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3회 이상 뭐 몇 회 이상 이렇게 되면은 차단을 하고 그다음 당원권 정지, 출당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실명제로 바꿔도 뭐 충분히 네. 제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이름 나오고 어느 지역위원회 소속인지도 그렇죠. 나오고 네. 심지어 저는 그 사람 아버지 얼굴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모르겠지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이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정치 결사체이기 때문에 규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당 민주주의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정당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무엇부터 따냐면 정당 간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 그렇지. 정당 내부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보다도 규율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서로 다 n분의 1의 스피커를 갖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죠. 거기서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뽑은 대선 후보를 부정하고 그러면은 그런 놈들하고 어떻게 같이 당을 해요. 내쫓아야지. 그런 놈들은 나가서 딴 당 만들든지. 당도 있더만 뭐 깨시민당, 뭐 깨시연당 거기 가면 되겠네. 거기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참깨인가?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저기 호남을 볼 때 좀 같이 오라, 같이 다니자,
같이 다니자는 게 뭐예요? 당신 광 팔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은 이낙연도 광 파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건강하시니까 다음에 하셔도 되겠네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하는 거지. 아, 그럼 거기 오면은 저기 누구야? 이재명 후보가 또 얼마나 띄워주겠어요. 그렇죠. 빈집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보기는 약간 그랬어요. 같이 맞춰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또 그 저기 무슨 바쁘다고 해서 봤더니 자기 옛 지지자들하고 같이 뒤풀이하고 말이죠. 아니 그 이낙연 후보는 응? 이재명 후보가 2017년 대선 끝나고 손가락 혁명군을 이렇게 혁파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도 본보기를 한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성남시장 공직자였기 때문에 대놓고 문재인 후보 지지는 못했지만 부인이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뭐 그렇죠. 열심히 또 선거 운동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모님이 엄청 열심히 했죠. 뭐 부인 나올 것도 없이 본인이 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선대위 상임고문이라면 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돌 때는 같이 한번 좀 돌아주시는 게 종로가 지역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영광에서는 좀 그랬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좀 같이 적정한 때 꼭 좀 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오시겠죠, 적정한 때.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형님은 한 2가지 정도가 지금 자기가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장동권하고 기본소득. 예, 이거는 뭐 동의가 안 된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닐까요? 다닌다. 와, 다닐까요? 이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지지율 올라가면은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그 전에 나온 같이 다니시겠네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다닌다? 네. 아, 이것도 좀 모양 빠지지 않나요? 좀 어려울 때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어쨌든 지금까지의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덕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본인 스스로 만들어냈던 돌파가 아닌가. 의원 중심의 선대위를 혁파하고 전 국민 선대위로 바꿔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또 시장 상인들도 만나고 농민들도 만나고 그래서 또 청년들도 만나고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정 비전 같은 것들을 거침없이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스스로 쌓아 올린 또 다져간 그런 지지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결국에는 이번 대선도 물론 많은 민주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뒤따르겠지만 결국 이재명이 하나하나 지지율을 축적해가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대위 내부 활동을 보니까 상당히 관료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바꾸고 이런 거 의견 개진을 하면 일단 공문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요. 공문 같은 소리 하고 그거 안 되는데 그거 2012년도에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공문을 따집니까? 왜냐하면 이제 서로 책임성을 담보를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계층이 막 섞여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포를 날릴까요? 공문 보내. 선조치 후보고. 그렇지. 네. 아니 이거 어디서 그런 공문 타령을 합니까? 이 공문 타령 무슨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좀 그렇게 관료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 선대위를 이재명 후보가 오늘 보니까 선대위 체제 개편을 이제 곧 발표를 할 건데 실무 단위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직보가 가능하게 그런 체계를 만든다고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 이거 2012년도 이런 일을 겪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절대 뭐 문서화하고 회의에서 뭐든 하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팁을 드릴게요. 구두가 부담되면 문자로 하세요. 문자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짧게 써서. 그리고 서로 책임 소재 문제 아닙니까? 관료주의가 돼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저도 해봤으니까 문자로 남기는 걸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 단체 SNS 방에서 결정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빨리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녹취를 하세요. 녹취하면 너무 부담돼. 녹취하면 너무 부담되지. 문자로 합시다. 문자로 근거로 남으니까. 문자하고 SNS 방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킴스팜 2021 햇 단감 감이 나왔어요. 감이 가을을 상징하는 가장 달콤한 과일. 김용민닷컴에서 2021년도 햇 단감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의 햇 단감은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6차 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우리 땅 우리 농산물입니다. 전라남도 영암에서 재배된 단감으로 영암군의 깨끗한 공기와 풍부한 일조량, 천연 맥반석 지하수, 기름진 양분의 황토에서 재배돼서 맛과 향기가 탁월합니다. 아유 좋네요 진짜. 예. 아 왠지 그 왜 물렁한 감 있잖아요. 네, 연시. 연시.
연시 냄새도 나고 말이죠. 맛있네요. 네. 김용민닷컴의 2021 햇단감은 가정용과 선물용으로 나뉘는데 이때 가정용은 단감 표면에 약간의 상처나 흠집이 있는 과실이지만 맛은 선물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드실 과일이라면 맛은 같지만 오히려 저렴한 가정용이 어떨까 합니다. 단감의 당도도 매우 높고 과육이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자, 맛있다. 가정용 10kg 45개에서 50개 들어있는 거 35,000원. 가정용 10kg 대과인데요. 35에서 40과 4만 원. 선물용 10kg 중과 50에서 55과 43,000원. 선물용 10kg 대과 40에서 45과 48,000원입니다. 자,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알뜰 쇼핑을 하시고 김용민 TV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입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걸 구워 먹더라고요, 감을. 감을 구워 먹어요? 네, 감을 구워 먹어요. 한번 해봐야겠다. 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특히 여기 고동색 점 같은 거 많이 네. 넣었는데 이게 맛있는 거, 이게 단맛을 내는 거보다. 옛날에 감은 할머니가 먹는 걸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홍시. 홍시. 요 시골집에는 다 마당에 감나무 하나씩 다 있거든. 맛있네요, 감. 정말 맛있네요. 네. 또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예. 1년에 한번 제가 결혼 앞두고 아내 고향이 있는 임실에 갔거든요. 진짜 한번 속담에서 나오듯이 바닥에 깔개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바닥에 이제 민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네. 카페트? 멍석. 멍석? 멍석이요? 멍석 같은 거. 그걸 펼쳐놓고 감나무 밑에서 한번 걸려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한 10분 정도 입 벌리고 있었는데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떨어질 만한데 가서 그 기다려. 연시였는데 이게. 연시보다 맛있네 이게. 여러분. 감은 팀스팜의 2021 햇단감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 책. 여러분. 네. 이번에 박진영 교수님이 이동영 대표 그리고 김성회 소장과 함께 이렇게 책을 내셨어요. 책 제목이? 이재명의 9회 말 끝내기. 그래요. 전략서입니다. 네.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이 타자로서 9회 말 끝내기 타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홈런이에요. 홈런이죠. 네, 내가 봤을 때는 홈런까지도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석열. 우리 국민이 정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이 단번에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아실 텐데. 하여간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재명의 9회 말 끝내기. 대표적인 스피커 우리 이동영 그리고 박진영 그리고 김성회 이 세 분이 함께 이 세 사람도 우리 김용민 TV에 출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키운 사람 그렇죠. 네. 제가 다 키운 사람이에요. 네, 감 먹고 컸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김용민 김원바가 주는 감 먹고 컸습니다. 농담이고 크게 뭐가 커. 우리 진영이 형이나 성회 형이나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 야생에서 정말 일어서신 분입니다. 우리 이동영 사장도 저의 아류지요. 아류가 확실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지금 아류가 본류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구매를 해놓은 상황인데 고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재명의 9회 말 끝내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배송이 됩니다. 이 책에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구도의 문제, 특히 이제 지역적인 문제와 세대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김성애 대변인은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이제 주로 리더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감하게 개혁 대통령이라는 것을 밝히고 우리 핵심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 근데 오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개혁 대상 5개와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박진영 교수님 부분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볼 만한 내용이네요. 아니 좀 어렵게 써가지고 쉽게 말씀을 또 잘 풀어주시니까 네. 지금의 리더십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하고 윤석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드리잖아요. 세 개의 인자가 있어야 된다. 참을린, 어질린, 잔인할 인자. 이 세 개를 잔인할 인.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 참지 못합니다. 그렇지. 어지질 못합니다. 네. 잔인하기만 합니다. 바로 차이가 나죠. 그죠? 네, 차이가 딱 나오네요. 그래서 인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인이요? 똥인자. 똥인자라고.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리더십 이야기할 때 리더십 이론에 이제 최초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너무 마키아벨리가 나쁘게 포장됐어요. 악당으로 이렇게 자꾸 실제로 안 시키게 그래요.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리더십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마키아벨리 이제 비르투라는 걸 얘기합니다. 덕성,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벌추인데 그 덕성이 이탈리아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 어빌리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인의 덕성은 유능해야 된다는 이야기. 거기에 딱 맞는 덕성을 가진 분이 이재명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정말 공직사회를 어떻게 틀어줄지 아주 분명한 원칙과 전략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공직자들을 가만 내버려두면은 진짜 완전히 임명직, 선출직 뛰어놀려고 공무원들이 임명한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갖고 놀기 딱 좋다는 거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관에 임명됐어요. 개혁지향적인 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막 떠받듭니다. 관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관료가 아니야. 근데 갔더니 막 그냥 장관님 내일 어디 가서 축사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어디로 출장 가셔야 합니다. 뺑뺑이 돌려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자리에 앉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끝내 이제 무능의 어떤 그런 표본이 돼가지고 경질이 되죠. 상곤이 형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김상곤 형. 너무 김상조 아니. 저 교육부 총리 하셨던 김상곤. 지금 어디 공기업 가 계실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교원공제. 예.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별로 유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예. 그래 보였는데 경기 교육감 할 때는 무상급식 그 양반이 처음 깃발을 들었었고. 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한 팀들은 따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그분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 어쨌든 뭐 김상조 이야기 하시는 줄 알고 김상조는 세게 한 비판하려고 그랬더니 김상조는 저희도 압니다. 네. 아닌 걸 알아요, 그 양반은. 근데 이제 하여간 그런 관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막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런 관료들을 딱 그 욕망과 꼼수를 알고 한 번에 틀어주면서 그쵸.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장악하고 그리고 이 능력이죠,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업무 지시를 하고 안 하면 다시 묻고. 저도 이제 관료를 좀 해봤잖아요. 예. 부처의 국장을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 적어왔었거든요. 근데 되는 거 한 가지 일단 준비해놨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이제 이런 일화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더라고요. 마이너리티 김용민이 아니라 마이너리티 김용민이가 쓴 마이너리티 이재명이라는 책 2판 이제 곧 나올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딱 경기도지사가 돼서 왔는데 어떤 사람 관료가 가져왔대. 수십 조에 이르는 경기도 예산 20조인가? 그 중에서 전임지사가 한 500억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사님은 600억 쓰시죠.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지들이 쓴다는 거야. 지들이 전결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20조를 내가 다 써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뒤부터 이제 과장 이상 보고되는 거 있잖아요. 응? 과장 이하의 전결 빼고 과장 이상 보고가 되는 결제를 맡아야 되는 이 모든 걸 다 가져오라고. 일일이 다 보고 만약에 결제에서 빼뜨린 게 있다. 그것도 감사관 시켜가지고 그걸 들춰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하여간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다 보시 나와요, 진짜. 다 보신대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업무를 완전히 틀어쥐고 제대로 통솔을 하고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뺑기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성남시장 처음 됐을 때 그때 자자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자기 자율 보조금이야. 이게 뭔가 하면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그게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애버렸죠. 그렇죠. 얼마나 그동안 즐거웠겠어요. 인간들이. 그래요. 20조에 해당하는 돈 중에 500억을 쓰셨는데 지난지사까지는 100억 더 드릴게요. 100억 더 드릴 테니까 600억으로 만족하시죠. 예. 지 돈인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아주 뭐 그 자리에서 깨버렸다고. 예. 이런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도 다 내놔 해가지고 지가 뒷주머니에 넣을. 그럴 것 같아요. 다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인간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